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지역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6.5%로 학생 10명 중 7명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련해서 현황을 알아보고 올바른 교육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지역도 살펴보면 오프닝에서 말했듯이 이 사교육 참여율이 66.5%로 10명 중 6명에서 7명 정도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먼저 사교육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좀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한국 교육을 이야기할 때 공교육과 또 사교육이라는 영역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교육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게 기형적인 언어고 교육이라는 구조 안에서 국가 단위에서 운영하는 공교육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교육이 운영되어지고 또 교육이 우리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한국의 교육의 현실은 이 사교육이라는 현실이 굉장히 무거우리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교육부하고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요, 지난 3월 발표인데요.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작년에 23조 4천억이 지출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아마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까지 포함한다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마 사교육으로 지출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사교육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사교육 시장이라는 하나의 직업체계 또 하나의 산업 분류군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 규모나 또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교육이 굉장히 지금 또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것은 물가도 오르고 또 기름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모든 게 다 오르는데 사교육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지출 규모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더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교육비의 이러한 증가의 원인을 여러 학자들도 분석을 하고 또 관계 당국에서도 여러 발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작년의 경우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의 결손이라든지 또 학력 격차의 굉장히 양극화 현상 이런 부분들을 메꾸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학부모들의 노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교육 참여율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학생 4명 중 3명이 사교육을 참여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비율은 우리나라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75.5%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지금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논의들을 방송에서 더 리얼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의 현실 속에서 이 사교육은 필요악 같은 존재. 악이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너무 이 지출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들도 오늘 쭉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서울과 또 이 지방 간의 또 사교육비 지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우리 전남의 경우만 보더라도 서울과 이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차이를 보면 2.3배 정도가 차이 납니다. 이걸 수치로 말하면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월 평균 사교육비가 1인당 52만 9천 원 정도. 그리고 우리 전남의 경우에는 23만 3천 원 정도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교육비 지출이 우리 전남 지역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얼마 되지 않으니까 참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자체는 사교육의 지출 규모하고 이 교육의 어떤 격차 수준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교육비가 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력이 올라가고 또 사교육의 지출이 적으면 적을수록 교육력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들이 여러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사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현재 여러 통계 수치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사교육의 근본적인 이 지출 규모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그럼 도대체 공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정말 앞으로도 참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사교육 현황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전남 지역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 전남 지역 상황은 어떤지 또 전국 상황과 비교해서 짚어주시죠. 네,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사교육 지출이 최저 수준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도 경우를 보더라도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의 경우를 보니까 광주의 경우는 73.6%입니다. 그리고 전남의 지역의 경우에는 66.5%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우리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우리가 세종시, 대구 이런 광역시 단위로 비교했을 때도 네. 제일 낮은 수치고 또 우리 전남의 경우에는 광역시를 포함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네.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정말 우리 전남의 어떤 열악한 교육의 환경, 교육의 여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실 속에서는 사교육이라는 이 영역을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서열화된 이 대학 구조 속에서 대학 입시의 어떤 성공으로 가는 어찌 보면 반드시 거쳐야 될 아주 필수 요소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도 하지만 그 부분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좀 더 나은 어떤 대학 진학을 선택할 수 있는 또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조성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전남의 지역에 처해 있는 지금 현재 교육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상황 짚어봤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들께서 이 공교육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교수님께서 학부모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저도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자입니다. 네. 교육학자로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과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인데 네. 이 학생들에게 저도 사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시켜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교육학자 입장에서 교육학적 이론을 근거로 한다면 사교육은 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제가 우리 방송 용어로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현타가 왔습니다. 현실 네. 자각탐이라고 하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가 장작 그루소가 말하는 자연주의 교육이라든지 네. 에밀의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서양의 어떤 예술 교육 등등을 정말 재밌게 또 즐겁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시험이라든지 또 중학교 가기 위한 과정을 위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중학교에서부터 이 학력의 어떤 그 레벨이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만 보더라도 이미 이제 오늘 또 논의하겠습니다만은 이미 다른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기초 교육이라든지 보충 교육이라든지 네. 또 보완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선행학습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교육의 현장은 기초 보완 교육 플러스 선행 교육의 플랫폼으로서 우리 사교육이 완전히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저는 적기 교육을 주장하는 학자입니다. 때에 맞춰서 교육을 하자. 네. 조기 교육이 아니라 적기 교육을 제 큰아이 5학년 때까지는 외쳤습니다. 근데 한국의 현실 속에서 한국의 교육 현실이 결국 오늘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대학 입시라는 어떤 결승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이 체제, 이 교육 체제 안에서 일정한 수준의 여기에서 요구하는 학업 성취를 이루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대학에 진학에, 즉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 전공하는 학과 또 전공하는 대학에 가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면서 또 제 아이도 이 달라진 환경 속에서 지금 중3이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중2병도 같이 온 상태에서 이 교육을 이뤄나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자 시선에서 보더라도 또 학부모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자녀 교육에서만큼에서 굉장히 민감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제가 강의실에서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모든 학생이 뛰고 있는데 내 아이만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걸어가는 이유에 대한 목적도 불분명합니다. 물론 다 같이 뛰는 아이들도 목적이 사실 불분명하다고 한다면 혼자 자기의 길을 걷는다? 이거는 굉장한 모험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참 우리 한국의 교육 현실이 굉장히 정말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통해서 결과가 뭐냐? 대학 입시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우리 한국의 교육의 문제는 그 당사자는 사라져버립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또 다음 후세대가 계속해서 더 고민을 바통을 이어받는 이제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대학 진학률만 보더라도 OECD 평균, OECD 국가에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 OECD 대학 진학률 평균이 한 40% 되는데 우리나라는 70%를 상회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학생의 10명 중에 7명이 대학을 다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을 가는 것은 어찌 보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과정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럼 대학을 가고 대학을 원하는 전공을 찾아간다는 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체제 속에서 이 교육 입시의 어떤 상대평가의 체제 속에서 결과적으로 살아남고 또 성장해 가기 위해서 또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교육 체계 안에서의 사교육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공교육이 옳다, 사교육이 옳다 이 논의가 아니라 왜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주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들을 정말 국가 단위에서 또 우리 지방 정부 단위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교육비가 23조를 넘어선다는 것은 앵커님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 예산이 얼마냐면 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이 올해 2022년도 예산이 4조 3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전라남도 전체의 집행되어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위해서 집행된 예산이 이 4조 정도 되는데 4조 3천억 정도 되는데 2021년 그리고 작년 기준입니다만은 23조 4천억이 사교육으로 지출된다는 것은 우리 전남교육청의 6배가 넘는 예산이 전국 단위 사교육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현실을 네. 이것을 너무 우리가 지금 사실은 너무나 방관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학자이면서 또 학부모 입장에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굉장히 저 또한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청자들이나 또 우리 또 학부모들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네. 아이가 힘든 것만큼 우리 학부모님들도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한국 교육의 정확한 현실이고 또 아울러 그 맥락에서 우리 전남 교육의 현실도 절대 무관치 않다라는 거. 근데 우리 전남 교육은 거기다가 사교육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네. 굉장히 열악한 상태. 이런 부분이 우리 전남이 처해 있는 교육의 현실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학생과 학부모들께서 이 공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실제로 공교육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자면 지난 우리 이렇게 4월 27일 날 유은혜 교육부총리께서 네.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교육부총리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전히 우리의 교육 목표가 대입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사교육비 문제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전환과 함께 가야 한다라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네. 발표를 했어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부총리도 교육부 장관도 우리나라의 이 엄연한 엄중한 이 사교육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즉 개탄스러운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 공교육의 역할이 도대체 부족해서 사교육비가 이렇게 지출되고 있느냐? 네. 자, 이 논의는 우리가 제가 모두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엄밀히 말하면 공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교육의 개념은요, 학습, 즉 우리가 말하는 국어, 영어, 수학만 배우는 그런 교과 중심의 학습 위에 전인적인 인격을 양성하고 또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요구되는 역량들을 같이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공교육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의 역할들입니다. 네. 그런데 엄청난 예산, 교육 예산도 뭐 거의 우리나라의 지금 올해 예산만 89조입니다. 교육 예산이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영역이 부족해서 사교육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부총리가 말한 것처럼 기승전 결국은 대학 입시입니다. 교육에서. 네. 그럼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자본주의 체제 구조 속에서 생존과 성장을 넘어서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그 성공으로 가기 위한 모든 요인이 대학 입시로 기결된 입장에서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는 모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상대평가 또 속에서 또 고등학교 우리가 2025학년도부터 이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상대평가 형태에서
일정한 상대평가 안에서 우수 그룹에 들어가야지만이 네. 훨씬 더 유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교육의 영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안교육이라든지 보충교육을 이미 넘어선 선행교육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교육이라는 이 디딤돌을 가지고 대학 입시에 성공해야 되겠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든 학부모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논의되고 있는 메시지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렇다면 학습 결손과 또 학력 격차 최소화 차원에서라도 사교육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사교육 참여 증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당연히 미쳤습니다. 이미 교육부라든지 우리 여러 교육 학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는 직접적으로 사교육 증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이미 다 우리가 여러 통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사교육비 증가도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작년의 경우에 23조 4천억의 규모가 지출됐다는 것은 이 전년도에 비하더라도 벌써 이미 증가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 특히나 수업 결손 등으로 인해서 그 학습에 대한 결손된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런 절절한 어떤 현상이 바로 이 지표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은 이중고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아이의 현재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건강을 지키고 건강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이러한 탄력적 학사 운영 제도가 좋긴 하나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기초보안교육을 넘어서 선행교육으로 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학 입시는 계속해서 24시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학부모들은 당연히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 바로 이 23조 4천억이라는 2021년도 사교육 지출액에서 보여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사교육 참여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 네.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교육감 선거 후보들이 이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올바른 교육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전남교육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전남교육은 딱 3가지 정도 이 다음 우리 전남 교육감이 새로 또 선출되시겠습니다만은 딱 3가지 정도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의 진로 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학교라는 것은 사실은 교육, 즉 학습을 위한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학습력을 일정 수준으로 높여주는 것은 교육의 의무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월성 교육, 즉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또 평균 정도에 있는 학생들, 보통 수준의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교육 체제를 또 마련해주고 또 저성취 학습자의 경우도 보통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학력이 신장될 수 있는 근본 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근간에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보자는 것이고 그 두 번째는 이 진로 교육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 이외의 다른 진로 선택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이게 전남교육에서 좀 여실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 강진에 보면요 청남중학교라고 하는 특성화 중학교가 있고 우리 한평군 나산에 보면 나산 실용예술중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특성화된 교육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21세기 사회 개념에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네. 언제까지 이러한 대학이 절대적인 학생의 진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진로 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특기적성이라든지 학생들의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발현해낼 수 있는 교육의 학교의 운영 체제, 학교의 모델들을 좀 곳곳에 만들어서 중학교 과정에서부터는 이런 특성화 중학교의 어떤 형태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전남교육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지역민을 위한 평생교육으로서의 플랫폼 기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전남교육에는 우수한 교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도 초중등교육뿐만이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이러한 우수한 우리 교원 자원들을 활용해서 지역민들에게 정말 양질의 우리가 평생교육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는 것, 이런 역할들이 우리 차기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 학생들의 사교육 현황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교육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 짚어봤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